스포츠에서 슈퍼스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 중 하나는 아이들이 나를 우상으로 삼고 내 플레이 스타일을 따라하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언젠가 그들 중 한 명이 성장하여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줄지도 모른다. 마치 과거에 내가 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파블로 아이마르에게도 그런 어린 팬이 있었다. 그 아이는 훗날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리오넬 메시였다. 오늘은 아이마르가 어떻게 어린 메시를 그의 경기력으로 매료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아이마르는 축구를 향한 사랑을 타고난 아이였다. 걸음마를 떼자마자 그는 공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6살이 되었을 때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역팀의 코치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며 새로운 마라도나가 나타났다고 확신했다. 결국 아이마르는 에스투디안테스 리오 쿠아르토에 입단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축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의 삶 자체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 리카르도 아이마르는 아들의 열정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공부도 열심히 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길 바라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린 파블로는 오직 한 가지만을 원했다. 그리고 그것이 교과서는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도 명확했다.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리버플레이트에서 스카우트를 보내 그의 경기를 직접 확인했고 아이마르는 그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곧 클럽 아카데미에 합류하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리오 쿠아르토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려면 8시간이나 걸렸다. 리카르도는 아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걸고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파블로는 그런 문제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성실함과 끈기에 대한 가르침은 훗날 그를 위대한 선수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험이 필요했다.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해 최소한 시도해볼 기회를 얻은 후 리버플레이트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실력에 경악했다. 하지만 파블로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아버지를 완전히 납득시키기에는 아직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대담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수 중 한 명이자 당시 1군 감독이었던 다니엘 파사렐라를 찾아간 것이다. 그는 감독 앞에서 간절히 부탁했다.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해주고 자신이 여기 남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을 설명해달라고. 예상치 못한 이 도전적인 행동은 마치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만큼이나 효과적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사했다. 놀랍게도 불과 3년 후 파사렐라 감독이 직접 리카르도 아이마르에게 부탁을 하러 찾아왔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감독은 예정된 일정보다 더 일찍 파블로를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불러들이고 싶어 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16살이 된 아이마르가 리버플레이트의 1군과 함께 훈련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해 그는 단 한 경기만을 뛰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오히려 19살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세계 청소년 챔피언십이었다. 대회가 열린 해는 1997년. 그 대회에서 아이마르는 경이로운 팀의 일원이 되었다. 같은 필드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에는 후에 전설이 된 이들도 많았다. 후안 로만 리켈메를 비롯해 인터 밀란의 황금기를 함께했던 캄비아소와 발터 사무엘까지. 그 조별 예선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마르의 천재적인 플레이 덕분에 팀은 난관을 극복해 나갔다. 그리고 운명의 16강전, 아이마르는 자신의 재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경기를 펼쳤다. 상대는 잉글랜드 대표팀. 그들의 라인업에는 제이미 캐러거와 마이클 오원 같은 쟁쟁한 선수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아르헨티나의 승리였다. 스코어는 2대1. 그리고 결승골을 넣은 것은 바로 아이마르였다. 이 순간부터 팀은 탄력을 받았다. 그들은 브라질을 꺾었고 그 경기에서 아이마르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다. 이후 아일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뒤 결승전에서 우루과이를 물리치고 20살 이하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이 역사적인 우승 후 파블로는 남미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다. 그곳에서 그는 대회 최고 선수로 뽑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별명으로 유명해졌다. 바로 엘 파야소. 스페인어로 광대라는 뜻이다. 나는 이 별명의 기원을 찾기 위해 여러 이야기를 조사했지만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대회의 해설자들이 아이마르의 플레이를 서커스를 연상시킨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텔레비전에 광대 분장을 하고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왼쪽 눈 아래에 있는 점이 광대의 화장을 떠올리게 한다는 설도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별명은 그의 상징이 되었다. 1998년 18살이 된 해 파블로는 학교를 졸업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대에 진학할 기회도 얻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축구를 선택했다. 그해 시즌이 끝날 무렵 파블로는 리버 플레이트 외 리베르타도레스 컵 경기에서 팀에 기여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비록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그는 미래의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몇 시즌 동안 아이마르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을 것이다. 처음에는 주전 경쟁을 벌이던 시기에 팀이 다시 리베르타도레스 컵 준결승에서 탈락했다. 그리고 그가 주전으로 자리 잡았을 때 팀은 이번엔 8강에서 무너졌다. 그러나 패배의 씁쓸함을 달래준 것은 리버플레이트의 성공이었다. 그들은 한 해 동안 열린 2개의 국내 리그 대회 아페르투라와 클라우수라에서 모두 우승하며 아르헨티나 챔피언에 등극했다. 이후의 전개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아이마르는 과거의 아쉬움을 씻고 리베르타도레스 컵 우승을 노렸을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면서 그는 팀을 떠났다. 리버플레이트에서 총 82경기 동안 그는 4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였지만 그가 경기장에서 펼친 마법 같은 플레이를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부족했다. 그의 새로운 목적지는 발렌시아였다. 구단은 그를 영입하기 위해 24만 유로를 지불했고 이는 당시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였다. 처음에는 왜 그가 발렌시아를 선택했는지 의아할 수도 있다. 그는 유럽 5대 리그 대부분의 팀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으며 레알 마드리드 역시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지단 연깁에 집중했다. 그러나 사실 그 시기에 발렌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팀 중 하나였다. 같은 시즌 아이마르는 아직 팀의 핵심 선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다. 그 과정에서 리옹, 아스널,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를 차례로 꺾었다. 결승전 상대는 바이에른 뮌헨이었다. 경기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로 시작되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양 팀은 나란히 페널티킥을 얻었고 발렌시아는 이를 성공시켰으며 골키퍼 카니사레스는 바이에른의 슈팅을 막아내며 영웅적인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바이에른은 다시 한번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고 이번에는 성공시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졌고 바이에른이 먼저 실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는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전설적인 골키퍼 올리버 칸이 연속으로 3번의 슛을 막아내며 트로피를 독일로 가져갔다. 유럽 무대에서 보낸 첫반 시즌 동안 아이마르는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의 전설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라도나와 크루이프는 그의 플레이에 찬사를 보냈고 바르셀로나는 그를 영입하려고 시도했다. 스페인 팬들은 그에게 엘마고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는 마법사라는 뜻이었다. 여름이 되자 발렌시아는 감독 없이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야 했다. 그 자리를 채운 인물은 테네리페에서 온 라파 베니테스였다. 그는 리그 내 강팀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간파하고 압도적인 수비 전술을 구축했다. 그 결과 시즌 내내 발렌시아는 단 27골만을 허용했으며 이는 두 번째로 실점이 적었던 팀보다 10골이나 적은 수치였다. 이러한 압도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발렌시아는 당연히 스페인 챔피언에 등극했다. 하지만 이런 전술적 구조 속에서 아이마르가 자신의 기량을 펼칠 기회가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그러나 파블로는 점차 더 깊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며 자신의 탁월한 경기 시야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꿰뚫는 패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의 패스는 순식간에 치명적인 역습으로 이어졌다. 리그에서의 골 기록은 단 4골에 불과했지만 그는 역사적인 이 팀의 핵심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다음 시즌은 발렌시아에게 커다란 시험대였다. 그들은 리그에서 단 5번째 자리에 머물렀고 셀타, 레알 소시에다드, 그리고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에 밀려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놓쳤다. 리그 전체가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고 단순히 불안정하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였다. 하지만 유럽 무대에서 아이마르는 마침내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발렌시아는 준중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인터 밀란과의 맞대결에서 골득실 차이로 탈락했다. 그러나 아이마르는 이 대회에서 3골을 기록했으며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최다 도움왕에 올랐다. 리그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발렌시아의 우승이 단순한 행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베니테스는 기존의 극단적인 수비 전술에서 벗어나 발렌시아를 스페인의 진정한 강팀으로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다음 시즌이 끝날 무렵 발렌시아는 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공격적인 팀이 되었으며 동시에 여전히 최고의 수비력을 유지하는 팀으로 남아있었다. 무엇보다도 과거 최고의 시즌에서도 국제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발렌시아는 이번에는 완벽한 서력전을 펼쳤다. 비아레알, 보르도, 그리고 마르세유를 차례로 꺾으며 유럽 축구 연맹 컵을 들어 올렸다. 이 놀라운 해는 아이마르에게 있어 커리어의 정점이 될 것이었고 그를 유럽 최강 클럽들 중 한 곳으로 인도할 기회가 될 터였다. 그러나 부상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고 결국 그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유럽 축구 연맹컵에서 그는 16강 이후 치러진 8경기에서 총 800분 중 200분 남짓만을 소화했다.
이 시점에서 부상이 그의 발렌시아 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라파엘 베니테스 감독이 구단과의 갈등 끝에 팀을 떠나면서 클라우디오 라니에리가 새롭게 지휘봉을 잡게 되었다. 이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아이마르에게 장기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변화였다. 마라도나는 과거에 그를 두고 직접 돈을 내고라도 그의 경기를 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극찬한 바 있다. 하지만 베니테스가 떠난 첫 시즌, 발렌시아는 리그에서 7번째 자리까지 추락했다. 다음 시즌에는 키케 산체스 플로레스가 지휘봉을 잡았고, 젊은 다비드 비아가 리그에서 25골을 기록하며 팀을 다시 3번째 자리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정작 파블로 아이마르는 이 기회를 활용해 자신의 커리어를 재정비하는 데 실패했다. 과거에는 거침없이 드리블을 시도하며 수비수들의 태클을 가볍게 피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감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 두려워하는 듯했다. 이는 라니에리 체제에서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자존감이 크게 흔들린 탓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또 다른 부상이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망쳐놓을까봐 스스로 주저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러한 변화를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던 듯했다. 그래서 2005-2006 시즌 발렌시아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한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당시 리버풀 이적설이 끊이지 않았다. 막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라파엘 베니테스의 팀에는 이미 다수의 스페인어 사용 선수가 있었으며, 거기에 남미 특유의 마법 같은 플레이를 구사하는 아이마르까지 합류한다면 완벽한 조합이 될 듯했다. 이적은 양측 모두에게 이상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 년 전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처럼 아이마르는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고 레알 사라고사를 선택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마르는 이 팀을 자신의 커리어를 다시 정상급 무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임시 거점으로 삼길 바랐다. 게다가 이미 디에고 밀리토와 가브리엘 밀리토를 비롯한 여러 아르헨티나 출신 선수들이 사라고사에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이 팀은 상당히 유망한 스쿼드를 갖추고 있었으며 젊은 제라르 피케 역시 그중 한 명이었다. 지난 시즌 사라고사는 코파 델 레이 결승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아이마르는 팀 내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의 영입이 확정된 후 구단은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마르를 팀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이적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첫 시즌부터 그는 완벽하게 팀에 녹아들었다. 특히 디에고 밀리토와 환상적인 콤비를 이루며 사라고사 공격진을 이끌었다. 그 결과 디에고 밀리토는 리그에서 23골을 기록했으며 이는 득점왕과 불과 2골 차이에 불과했다. 이 듀오는 사라고사가 21세기 들어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시즌이 끝났을 때 팀은 6번째 자리에 올랐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단 6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이를 아이마르의 제2의 전성기로 바라보았다. 크고 작은 부상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긴 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만약 그가 커리어에서 다시 빛을 발하기 위해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팀원들과의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했다면 그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구단은 불안정한 시기를 맞이했고 그 결과 가브리엘 밀리토를 포함한 몇몇 핵심 선수들이 팀을 떠나게 되었다. 시즌이 개막했을 때 사라고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수비력을 갖추지 못했고 이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리그가 끝날 무렵 팀은 61골을 실점했고 여전히 강력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리그 18번째 자리에서 시즌을 마쳤으며 세군다 디비시온으로 강등되었다. 당연히 아이마르 같은 수준의 선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 팀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과거 많은 선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이적 시장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했고 여러 구단이 그를 영입하고자 했으나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벤피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곳에서 그는 루이 코스타의 자리를 대신하며 젊은 앙헬 디마리아, 다비드 루이스 그리고 호세 안토니오 레이스와 함께 플레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의 첫 시즌 시작은 악몽과도 같았다. 시즌 전반기에 걸쳐 부상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으며 결국 새해가 밝을 때까지 그는 리그에서 단 6경기만을 소화할 수 있었다. 다행히 후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아이마르는 점차 자신의 기량을 되찾으며 빛나는 순간들을 보여주었지만 이는 포르투가 리그에서 4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음 시즌 벤피카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하비에르 사비올라를 영입하며 아이마르와 다시 한번 한 팀을 이루게 했다. 동시에 포르투갈 출신의 신성 파비우 코엔트랑 또한 합류했다. 공격진에서 앙헬 디 마리아, 아이마르, 사비올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는 오스카르 카르도소 뒤에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며 상대 수비를 위협했다.
이제 벤피카가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다. 그것은 바로 아이마르의 몸 상태를 최상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다. 그 시즌 아이마르는 거의 모든 경기에서 90분을 온전히 소화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마침내 부상 없이 시즌을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 라운드가 종료될 무렵 벤피카는 최대 라이벌인 포르투를 8점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이는 벤피카가 챔피언을 차지한 시즌 중 1977년 이후 가장 큰 격차였다. 포르투에게 이것은 치욕적인 일이었고 구단은 즉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팀은 핵심 선수 몇 명을 이적시켰고 브루누 알베스와 결별했으며 감독 제주알도 페레이라를 떠나보낸 뒤 앙드레 빌라스 보아스를 새 사령탑으로 임명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제 모리뉴의 제자와도 같은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팀은 주앙 무틴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니콜라스 오타멘디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여 전력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전력에는 하울 메이렐레스, 훌크, 팔카오 같은 강력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었기에 포르투는 더욱 강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아이마르는 또 한 번 훌륭한 시즌을 보냈지만 포르투는 리그에서 21점 차이로 우승을 차지하며 완전히 독주했다. 벤피카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유로파리그였다. 그들은 그 대회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중결승전에서는 포르투갈 클럽 세 팀이 1대2에 진출하며 포르투갈 축구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벤피카는 중결승 1차전에서 브라가를 꺾으며 팬들에게 포르투갈 클럽 간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2차전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아이마르를 포함한 몇몇 주요 선수들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이는 브라가에게 방역할 기회를 제공했다. 결국 브라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승부를 뒤집으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포르투가 브라가를 꺾고 한 시즌에 4개의 트로피를 차지하는 위협을 달성했다. 다음 시즌 앙드레 빌라스 보아스가 첼시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는 또다시 인상적인 이적 시장을 보냈다. 팀은 엘리아퀼 망갈라, 알렉스 산드루, 다닐루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이는 새로운 감독 비토르 페레이라가 이전 감독보다 더욱 강력한 스쿼드를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반면 벤피카는 디 마리아를 잃었고 이는 포르투가 다시 한번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클럽에서 4번째 시즌을 맞이한 아이마르는 점점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즌은 그의 벤피카 시절 중 가장 많은 트로피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처럼 보였다. 팀은 포르투갈 컵과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진출했고 리그에서는 2경기 남겨둔 시점에서 2점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과연 벤피카는 포르투처럼 한 시즌에 3개의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수 있을까? 다음 경기에서 벤피카는 포르투와 맞붙었다. 경기 내내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고 득점 후에도 동점 상황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직전 92번째 분에 켈빈이 포르투갈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극적인 골을 터뜨렸다. 벤피카의 감독 조르즈 제주스는 무릎을 꿇었고 팀은 리그 선두에서 밀려나며 순식간에 2위로 내려앉았다. 나흘 후 벤피카는 첼시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치렀다. 이번에도 경기 막바지까지 승부는 갈리지 않았다. 그러나 93번째 분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영국 클럽의 승리를 안겼다. 이 시점에서 벤피카 선수단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포르투갈 컵 결승전에서도 그들은 선제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토리아 기마랑이스에게 연속으로 2골을 허용하며 패배했다. 이로써 비토리아 기마랑이스는 클럽 역사상 첫 번째 주요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 속에서 아이마르의 이적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아르헨티나로 돌아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뜻밖에도 말레이시아로 향했다. 그곳에서 조호르 FC 소속으로 8경기를 치렀고 이후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리버플레이트 훈련에 합류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단 한 경기만을 뛴 뒤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선수 생활을 마친 지 3년이 지난 후 아이마르는 결국 에스투디안테스 리오 쿠아르토에서 한 경기를 뛰었고 그 이유는 자신이 경력을 쌓은 클럽에서 공식 경기 한 경기를 추가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의 활약에 대해 마지막으로 언급하려고 했던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그곳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국제대회는 2007년 코파 아메리카였으며 그 시간은 164분이었다. 하지만 결승에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를 대파했다. 그는 단 한 번 2002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스웨덴과의 경기에서만 90분을 풀타임으로 뛰었다. 또한 그는 브라질과의 컨페더레이션스컵 결승에서도 경기를 했고 그 경기에서 골을 넣었지만 팀은 다시 한번 4대1로 대패했다.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나는 간단한 조사를 해보았고 52경기에서 그는 단지 9번만 전 경기를 뛰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베로나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그 후에는 사비올라와 리켈메 그리고 후에는 테베스와 마지막으로는 스승을 넘어선 제자 리오넬 메시에게 밀렸다. 솔직히 말해서 그에게는 그저 운이 없었던 것이다. 아이마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만약에?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 그가 대형 클럽에서 뛰지 않았기에 그가 거기서 무엇을 이뤄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축구는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축구는 그 마법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자극한다. 아이마르는 팬들에게 그런 마법 같은 순간들을 선사했던 선수 중 하나였으며 그로 인해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이후 세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알려져 있듯이 모방은 최고의 찬사다.